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로부터 의사동서와 차별당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학벌, 직업, 집안 배경이 그들의 유일한 잣대였죠.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 인테리어 업계에서 구르고 굴렀던 저는 그들 눈에 영락없는 하급 인생이었어요. 반면 뒤늦게 들어온 시동생의 아내, 즉 제 동서는 내과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의 여왕으로 군림했죠. 이런 차별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대놓고 시작됐어요. 작년 추석 전날 밤의 일이었죠. 하루 종일 현장 먼지를 뒤집어 쓰고 퇴근하자마자 시댁 주방으로 끌려 들어간 참이었어요. 넌 배운 게 없어서 몸 쓰는 일밖에 못하니 전이나 붙여라. 네 동서는 귀한 손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어머님, 저도 제 일터에서는 귀한 손이에요. 전 부치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배운 걸 따지세요?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건데 동서도 나와서 거들라고 하세요. 어디 감히 의사 며느리한테 기름 냄새를 풍기라고 해. 넌 고졸이고 걘 의사야. 격이 다르지 않니?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격 좋아하시네요. 그 격 높은 의사 며느리가 어머님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 있어요?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드리는 건 저예요. 생활비 봉투는 제 손에서 나오는데 대접은 동서가 받네요? 언니, 그래도 새언니는 우리 집안 자랑이잖아요. 언니는 그냥 먼지 마시며 험한 일 하는 거고, 뭐 밖에서 하던 일이랑 비슷하니까 집안일이 익숙해져 시키는 거죠. 아가씨, 내 직업 함부로 말하는 건 못 참아요? 아가씨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값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 잊으셨나 봐요. 당장 이번 달부터 아가씨 카드 정지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언니,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요? 가족끼리 치사하게. 치사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죠. 동서, 거기 소파에 누워서 과일만 먹지 말고 당장 나와서 전 뒤집어. 형님, 저 오늘 병원 진료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요. 어깨도 뭉치고 힘든데 조금만 쉴게요. 동서만 이래? 나도 어제 밤새 도면 수정하고 현장 돌고 왔어. 피곤한 건 마찬가지니까 당장 일어나. 안 할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동선의 집으로 가.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막 소리 질러요. 저 정말 피곤한데. 네가 참아라. 제가 원래 저렇게 억세고 드센 애 아니냐. 넌 들어가서 쉬어. 이런 일상적인 모욕 속에서도 제가 꿋꿋이 받아칠 수 있었던 건 제 스스로 당당하게 벌어먹고 산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제 직업을 무시했지만 저는 제 땀 흘려 번 돈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반면 허세만 가득한 남편은 제 인내심을 갉아먹는 1등 공신이었죠. 당신 혹시 여윳돈 100만 원 있어?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내가 쏘기로 했거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월급 뻔히 알면서 무슨 동창 모임에서 쏜다는 거야. 당장 취소해? 아, 최면이 있지. 내가 부장 승진 곧 한다고 큰소리 쳐놨단 말이야. 남자가 밖에서 기가 죽으면 일도 안 풀리는 거 몰라? 승진은 확정되고 나서 큰소리 쳐도 안 늦어. 당신 카드값도 내가 메워주는 판에 무슨 여윳돈이야. 한 푼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네. 재수 씨는 형님 기 살려준다고 차도 척척 바꿔주던데 당신은 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동서가 차 바꿔준 게 부러우면 당신도 능력 있는 아내 얻었어야지. 나한테서 당신 허세 채울 생각하지 말고 쥐뿔도 없으면 분수 맞게 살아. 이런 엉망진창의 시댁 식구들 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친정엄마의 존재는
제게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게서 엄마를 앗아갔죠.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엄마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이 상주로서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장례식장에서마저 멈추지 않았어요. 발인 전날 밤, 시모와 시누이가 빈손으로 늦게 나타났어요. 위로는커녕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아이고, 육개장이 왜 이렇게 짜냐? 손님들 먹이겠니? 반찬도 부시라고. 돈 좀 넉넉히 쓰지 그랬어. 어머님, 여긴 식당이 아니에요. 조문 오셨으면 영정 앞에 절부터 하시는 게 예의죠. 식사는 입에 안 맞으시면 내려놓으시고요. 언니, 엄마가 입맛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래도 음식이 좀 그렇긴 하네요. 과일도 없고. 아가씨, 그럼 아가씨가 당장 마트 가서 과일 사 오시든가요. 전 지금 손님 마느라 정신 없으니까 불만 있으면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빈손으로 와서 평가할 거면 그냥 집에 가시고요. 언니 진짜 말 참 믿게 하네요. 슬픈 건 알겠는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해요? 고운 말 듣고 싶으면 고운 행동을 먼저 하셔야죠. 사람 봐가면서 행동하세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상복을 입은 채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톡톡 치는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질 때마다 비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당신 지금 상복 입고 뭐 하는 거야? 당장 핸드폰 안 집어넣어? 조문객들 오시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아, 진짜 상주가 너 하나야? 당신이 다 알아서 인사하고 있잖아. 3일장 치르느라 피곤해서 잠깐 머리 식히는 건데 왜 소리를 질러? 당신 장모님 장례식이야. 머리 식히고 싶으면 당장 집에 가서 평생 식히든가. 손님들 보기에 안 부끄러워? 당장 일어나서 입구에 서서 인사해? 아, 알았어. 알았다고.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유난 좀 그만 떨어. 남편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툴툴거렸어요. 동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네 동서는 바빠서 못 온단다. 의사가 환자 두고 어떻게 자리를 비우니? 대신 조의금 봉투는 두둑하게 보냈으니 서운해하지 말아라.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겠죠. 조의금 봉투요? 제가 돈 10만 원 없어서 장례 못 치를까 봐요? 어머님이 동서 대신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제 집으로 몰려와 가족회의를 통보했어요. 그 자리에 드디어 그 바쁘다던 동서도 모습을 드러냈죠. 형님, 상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제가 병원 개원 준비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장례식장에 못 가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못해. 아무리 바빠도 가족 상인데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동서는 의사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네. 형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저 하루에 환자 수십 명씩 보는 사람이에요. 형님처럼 시간 자유로운 일하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요. 시간 자유로운 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동서 시간만큼이고 내 시간은 흙이야? 그만해라. 의사 선생님 피곤하신데 왜 자꾸 큰 소리를 내고 그래? 너야말로 배운 사람한테 예의 좀 갖춰라. 언니, 오늘 좋은 일로 모인 건데 분위기 좀 망치지 마요. 새언니가 드디어 강남의 5층짜리 건물 통째로 매입해서 크게 병원 차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 재수 씨가 이번에 진짜 크게 한 건 터뜨릴 거야. 우리 집안에 드디어 병원장이 나오는 거라고. 당신도 기분 좋게 축하해줘.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강남의 5층짜리 건물이면 임대료랑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그 큰돈이 다 어디서 났어?
제가 모아둔 돈이랑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 남겨주신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 아니에요? 그 아파트 이미 내놨다. 내일 모레 잔금 치르기로 했어. 내 며느리 원장님 만들어주는데 그깟 집 한 채가 대수냐? 집을 파셨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이제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그건 차차 생각하면 되지. 우선 네 동서부터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니냐. 네 동서가 자리 잡으면 나 모시고 살겠지. 동서는 입에 발릴 소리를 하며 시모의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그 실체 없는 껍데기뿐인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텅 빈 친정집을 혼자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시모와 시누이, 남편이 들이닥친 건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네 엄마 집은 이제 어쩔 거냐? 짐 정리하고 당분간은 그냥 둘 생각이에요. 왜 물으세요? 마침 잘 됐다. 내가 그 집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어머님이 저희 엄마 집에 왜 들어오세요? 내 집 팔았잖니. 네 동서 병원 개원하는데 보태주려고 다 넘겼어. 어차피 이 집 빈집인데 내가 들어가 살면 딱 맞지 않니? 네 엄마 흔적도 내가 지워주고 좋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된 저희 엄마 집이에요. 거길 어머님이 왜 들어와요? 언니, 엄마가 지금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집 팔고 당장 갈 데가 없으신데 새언니 병원 크게 차리면 우리 집안 다 일어서는 건데 언니도 가족이면 그 정도는 희생하고 협조해야죠. 아가씨는 빠지세요. 가족이요?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사돈 대여적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주신 적 있어요? 명절에 과일 한 박스 보낸 적 없으시면서 돌아가시자마자 집부터 탐내세요? 당신 말 좀 부드럽게. 엄마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신다잖아. 빈집 먼지 쌓이게 놔둬서 뭐해. 장모님도 하늘에서 이해하실 거야. 당신 입 다물어? 당신 장모님 집이야.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어떻게 지킨 집인데 당신이 함부로 입을 돌려? 아이고, 서방한테 소리 지르는 꼴 좀 봐라. 네 동서가 떼돈 벌면 고졸이 너도 챙길 거야. 건물주 돼서 떵떵거리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도어락 비밀번호나 당장 내놔라. 오늘부터 거기서 잘 거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님, 꿈 깨세요. 제 엄마 집에 어머님 발끝 하나 들이실 생각 마시고요. 동서가 떼돈을 벌든 말든 저랑 상관없으니까 동선에 집 가서 빌부터 사세요. 아니면 개원한다는 그 병원 로비에서 주무시든가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죠. 남의 집, 그것도 사돈 빈집 탐내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오늘부로 그 집 명이 제 앞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을 거니까 2번 다시 찾아올 생각 마세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가장인 내 말 들어. 가장? 웃기고 있네.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디서 가장 행세야. 당신은 그렇게 효자면 당신 짐 싸서 어머니 모시고 여관방이라도 잡든가. 내 집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다 나가? 언니, 진짜 정 떨어지네요. 언니가 이 집을 혼자 다 차지하겠다는 심보잖아요. 아가씨, 말은 똑바로 해.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 집이고 내 집이야. 아가씨야말로 남의 집 뺏어서 엄마 안 치려는 도둑놈 심보 아니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단호한 제 태도에 그들은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들은 제 동서가 곧 벼락부자가 될 거란 헛된 망상에 취해 만만한 제 것까지 빼앗으려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그 거만한 계획이 언제, 어떻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 말이죠.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시댁 식구들을 내쫓은 뒤 저는 미뤄뒀던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지만 텅 빈 집안을 혼자 치우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의 서재방까지 손이 닿았죠. 남편은 평소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책상 위로 아무렇게나 뜯겨진 우편물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발신인은 시중의 제1금융권 은행이었죠. 무심코 내용물을 꺼내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저희 아파트에 제 동의도 없이 거액의 추가 담보대출이 실행된 내역서였어요. 남편이 얼마 전 제게 자동차 보험갱신을 핑계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져갔던 일이 뇌리를 스쳤죠. 분노로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서류를 핸드폰 카메라로 조용히 찍어두었어요. 지금 섣불리 따져 물었다가는 남편이 전부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콧노래를 불렀어요. 당신 밥 없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 먹어. 당신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 좋은 일 있고 말고. 우리 집안이 드디어 강남에 깃발을 꽂는다잖아. 재수씨 병원 개원하면 벤츠 한 대 뽑아준다고 약속했어. 내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맏형인데 그 정도 가오는 살려야지. 벤츠? 당신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돈으로 벤츠를 사줘? 아, 진짜 사람 기운 빠지게.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사업이라는 게 다 레버리지 당겨서 하는 거지. 나중에 다 몇 배로 돌아올 투자라고. 투자? 당신 설마 나 몰래 어디서 돈이라도 빌린 건 아니지? 빌리긴 누가 빌려.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박수나 쳐. 고졸인 당신은 평생 가야 만져보지도 못할 큰 물에서 노는 거니까. 남편의 허세 가득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어요. 그 큰 물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웅덩이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길에 제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유능한 사설 탐정 출신인 최 사무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적인 문제와 현장 조사를 도맡아 처리해주던 든든한 조력자였죠. 대표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네, 사무장님. 인사치레는 나중에 하고 오늘 급하게 조사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남편 계좌 자금 흐름 싹 다 추적해 주세요. 최근에 우리 집 담보로 거액 대출이 나갔는데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1원 단위까지 찾아내야 해요. 남편분이 대표님 몰래 공동명의 대출을요? 이거 사무소 위조로 바로 형사 고소감입니다. 고소는 제가 알아서 완벽한 타이밍에 할 거예요. 남편 돈이 시동생 쪽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시동생 주변 자금 흐름이랑 혹시 차명으로 굴리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있는지도 샅샅이 캐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보고서 올려드리죠. 사무장님과 헤어진 뒤 저는 차를 몰아 강남으로 향했어요. 동서가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크게 내과를 차린다는 바로 그 건물이었죠. 상업용 부동산과 인테리어 컨설팅이 제 본업이다 보니 건물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어요. 화려한 강남의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한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외관은 그럴싸하게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척 보기에도 건물 연식이 30년은 좋게 넘어 보였죠. 게다가 4층과 5층은 샌드위치 판넬에 벽돌무늬 시트지만 발라놓은
전형적인 불법 증축의 형태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현장은 한창 철거 작업 중이었고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전모를 쓴 채 먼지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수고하십니다. 저 여기 원장님 지인인데 인테리어 설계 도면 좀 확인하러 왔어요. 아, 예. 원장님 지인분이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원장님이랑 통화가 안 돼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도면 한번 보십시오. 현장 소장이 내민 도면을 훑어보던 저는 확신했어요. 소장님, 이거 도면이 좀 이상한데요? 이 건물 대장 떼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텐데 동선이나 하중 설계가 전혀 병원 용도에 맞지가 않아요. 특히 저 불법 증축된 5층에 수액실을 넣는다고요? 제 말이 그겁니다. 이거 보실 줄 아시네요. 제가 처음부터 건물주한테 이거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주차장 대수도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새로 오실 매수인 원장님네 분들이 워낙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우리도 일단 철거부터 까고 보는 겁니다. 건물주는 뭐라고 하던가요? 건물주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두둑하게 챙기더니 며칠 전부터 현장에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원장님분들 단단히 호구 잡힌 거라니까요. 나중에 구청에서 실사 나오면 공사 올스톱입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소장님, 이 설계도면 사본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달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십시오. 안 그래도 이거 공사 대금 떼일까봐 우리 또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도면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평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동서와 그 옆에서 허세만 부리다 사기꾼 건물주에게 완벽하게 낚인 시동생의 얼굴이 눈에 선했죠.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알려주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발을 빼겠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들이 파멸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속도를 늦춰줄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들뜬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뭐해요? 이번 주말에 새언니 병원 개원 축하 파티 할 건데 언니도 올 거죠? 아가씨,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축하 파티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강남에 엄청 비싼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우리 새언니가 쏘는 거예요. 언니도 와서 좀 보고 배워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한 번에 역전되는지. 아 참, 엄마가 그날 언니한테 할 말 있다고 꼭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할 말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언니네 친정집 비밀번호 말이에요. 엄마가 당장 이번 주부터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그날 꼭 알려달라고 전화래요. 안 그러면 언니 직장까지 찾아가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주말에 갈 테니까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는 그때 직접 알려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언니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좋게 좋게 넘어가요. 새언니 건물주 되면 우리 다 같이 호강하는 건데 뭐하러 감정 상하게 그래요? 주말에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리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호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폴더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명절마다 저를 파출부 취급하며 부려먹었던 증거들, 제 학벌과 직업을 깎아내리며 모욕을 줬던 통화 내역들, 그리고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던 모든 기록이 제 하드디스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다음날 최 사무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자금 흐름 전부 파악했습니다. 남편분 대출금 전액이 시동생의 개인 계좌로 넘어간 게 확인됐고요. 더 놀라운 건 시동생이 동서분 몰래 빼돌린 자금으로 의료기기 납품 명목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시동생 쪽에 다른 여자가 있나요? 빙고. 동서분이 예전에 페이닥터로 일하던 병원의 간호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뒤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동서분은 자기 이름으로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쓰레기 같은 집안이네요. 사무장님, 지금 당장 제 전담 변호사님 로펌으로 미팅 잡을 수 있죠? 예, 바로 연락해 두겠습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네. 이혼 소장, 남편 재산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시모랑 시누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장까지 싹 다 준비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과거 부당한 가사노동 착취에 대한 위자료까지 일원 하나 안 빼놓고 다 청구해 주세요. 아주 피바람이 불겠군요. 자료 완벽하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 모든 자산은 이미 법인 명의와 신탁으로 안전하게 묶어둔 상태였죠. 그 누구도 제 땀방울이 섞인 돈과 제 친정엄마의 소중한 유산에 손끝 하나 댈 수 없도록 완벽한 철옹성을 쌓아 올린 셈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들이 마련한 대망의 축하 파티 날이 밝았어요.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사무장님이 준비해준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챙겨 들었어요. 하나는 파멸의 설계도가 담긴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완벽한 이별을 고하는 서류였죠.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 와? 길이 많이 막혔나 보지? 형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제일 비싼 코스를 시켰어요. 고마워 동서. 아주 성대하게도 차렸네. 늦었으면 빨리빨리 자리에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 넌 이런 데 올 일 없어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도 모르지? 네 동서 덕분에 이런 호사도 누려보고 넌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오늘 음식 맛이 아주 꿀맛일 것 같네요. 언니,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시원하게 말해줘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물수건으로 손을 천천히 닦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씩 번갈아 쳐다봤어요. 오만함에 취해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린 그들의 멍청한 미소가 이제 곧 처참하게 일그러질 것을 생각하니 제 입가에도 절로 서늘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한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최고급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 안은 이미 들뜬 열기로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온갖 값비싼 요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고급 샴페인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 시댁 식구들의 허세 가득한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들이 빚어내는 그 알량한 축제의 현장을 눈에 담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파멸의 신호가 담긴 두툼한 서류봉투 2개가 놓여 있었죠. 언니, 멍하니 있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요. 전복구이인데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언니, 평소에 현장에서 짜장면이나 배달시켜 먹지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어요? 오늘 새언니 덕분에 언니 위장도 호강하네요. 고마워 아가씨. 그런데 음식 맛이 참 아쉽네. 재료는 좋은데 간이 걷더라. 당신은 진짜 어디 좋은 데를 데려와도 촌티를 못 벗는다니까. 그냥 주는 대로 조용히 먹어. 재수씨가 모처럼 통 크게 쏘는 자리 와서 음식 평가질이야? 괜찮아요, 아주버님. 형님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그래도 오늘은 제 개원 축하 자리니까 기분 좋게 넘어가요. 동서는 짐짓 너그러운 척 여유를 부리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어요. 시모는 그런 동서를 아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연신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죠. 오냐, 내 며느리가 최고다.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병원이라니.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부러워서 아주 난리가 났다. 네 동서가 이렇게 우리 집안 기둥을 세우는데 넌 그동안 뭘 했니? 평생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면서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어머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나요?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동서가 병원 차리는 건 동서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에요. 집안 기둥을 세운다느니 하는 말씀은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만 입이 살아서는. 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네 동서가 병원장 돼서 자리 잡으면 우리 집안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너같이 배운 거 없는 애도 의사 동서 뒀다고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은 재수 씨한테 진짜 큰 절이라도 해야 해. 내가 아주버님으로서 든든하게 뒤도 좀 봐주고 할 테니까 재수 씨는 병원 운영에만 집중해. 형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병원 개원하면 인테리어나 시설 관리 쪽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야 든든하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참 대단한 가족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물음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이야기부터 하려던 참이었다. 너 당장 오늘 저녁에 네 친정엄마 집 도어락 비밀번호 내 핸드폰으로 찍어보내라.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긴 저희 엄마 집이고 이제 제 소유예요. 어머님이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데요. 네 동서 병원 개원하는데 내가 살던 아파트 팔아서 보탰다고 말했지 않니? 당장 나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돼서 시어머니를 모시지는 못할 망정 빈집 하나를 안 놓겠다고 벅텨? 언니, 진짜 융통성 없네요. 엄마가 그 집에 평생 사신대요? 새언니 병원 대박나서 꼬박꼬박 배당금 들어오면 엄마 더 좋은 집으로 모실 거예요. 잠깐 머무시겠다는 건데 그걸 못해서 이 난리를 쳐요? 당신 진짜 옹졸하게 왜 이래? 죽은 장모님이 집 끌어안고 하늘로 가셨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당신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어? 장모님 집 비어있을 때 엄마가 들어가시면 당신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다 좋은 거잖아. 당신 논리 참 기가 막힌다. 내 집을 내어주는데 왜 당신들이 생색을 내? 그리고 어머님, 동서가 병원 차리는데 왜 어머님 집을 파셨어요? 동서가 그동안 벌어둔 돈도 많다면서요.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강남 한복판 5층 건물 매수가 장난인 줄 아니? 인테리어에 최고급 의료기기 세팅까지 들어가면 돈이 물수도 들어가. 내 아들 부부가 큰일 한다는데 어미가 돼서 구경만 하니? 내가 팍팍 밀어줘야지. 형님, 어머님이 도와주신 건 제가 다 이자 쳐서 갚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출한도 끝까지 당겨서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라 당장 자금이 쪼들려서 그래요.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다 갚을게요. 동서가 나한테 뭘 어떻게 갚는다는 건데. 동서 나 무시하잖아. 고졸이라고. 몸 쓰는 일 한다고. 명절마다 나한테 다 떠넘기고 소파에서 과일만 까먹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섭섭지 않게 갚아? 인연이 끝까지 말대꾸네. 네 동서가 떼돈 벌면 고졸인 너도 챙길 거야. 집 비워라. 좋은 말로 할 때 짐 다 빼놓고 비밀번호 넘겨.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떼돈? 갑작스러운 저의 폭소에 룸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식구들은 일제히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죠. 당신 미쳤어? 지금 갑자기 왜 미친 사람처럼 웃고 난리야?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떻게 참아. 어머님, 떼돈이 아니라 떼이게 생겼는데요. 동서가 떼돈을 벌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한강다리나 안 가면 다행이겠네. 형님,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개원 축하 자리에 와서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빚더미라니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테이블 중앙으로 툭 던졌어요. 동서, 강남에 계약했다는 그 5층짜리 건물, 동서가 직접 알아본 거야? 아니면 서방님이 알아온 거야? 그건 제 남편이 발품 팔아서 알아본 곳이에요. 입지도 너무 좋고 조건도 파격적이라 바로 계약했고요. 파격적이긴 하겠지. 사기꾼이 미끼를 던졌는데. 동서, 봉투 안에 있는 서류 꺼내서 당장 확인해 봐. 제 단호한 목소리에 동서가 멈칫하더니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몇 장의 서류를 넘기던 동서의 미간이 좁혀지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이게 다 뭐예요?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표지? 부동산 계약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인 건축물 대장도 안 떼본 거야? 그 건물 4층이랑 5층 샌드위치 판넬로 올린 불법 증축 건물이야. 형수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다 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5층까지 전부 다 의료시설로 쓸 수 있다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한 겁니다. 서방님,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네요.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장 대수부터 소방시설까지 법적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 건물은 태생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백날 첫날 구청에 서류 넣어봤자 용도 변경 절대 안 떨어져요. 게다가 불법 증축된 층에 수액실을 넣겠다고 철거를 까고 있던데. 그거 구청에서 실사 나오면 당장 공사 올스톱에 원상복구 명령 떨어져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무슨 건축가야? 부동산 전문가야? 나? 고졸에 노가다 뛰는 년이지. 그런데 그 노가다 뛰면서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부동산 서류고 도면이야.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이 내 밥줄인데 그걸 모를까? 내가 엊그제 그 건물 현장 가서 소장님 만나고 도면 싹 다 확인했어. 거짓말. 말도 안 돼. 건물주가 분명히 자기가 구청에 연줄이 있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특약에까지 다 명시해 줬다고요. 그 특약 종이 쪼가리 들고 건물주 한번 찾아가 봐. 아마 지금쯤 따뜻한 동남아 바닷가에서 모히토 마시고 있을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0% 받았으니. 뭐지? 도주를 해? 내 돈, 내 아파트 반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도주를 해? 어머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하지만 저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놀라기엔 아직 일러요. 어머님 아파트 판돈이 전부 그 사기꾼 건물주한테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 바보야? 인테리어랑 의료기기 계약을 동서가 직접 했어? 서방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돈 넘겼지? 형수님, 제발 입 좀 다무세요. 대체 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서 분탕질입니까? 서방님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두 번째 서류 봉투를 동서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 봉투 안에 메디컬 인베스트라는 회사 등기부등본이랑 계좌 내역 들어있을 거야. 동서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동서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죠. 메디컬 인베스트 공동대표 박지은? 여보, 이게 뭐야? 박지은이 누구야? 설마 예전 병원 수간호사였던 그 여자야? 재수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왜 간호사랑 회사를 차려?
왜 차리긴요. 동서가 뼈 빠지게 환자 보면서 번 돈 뒤로 빼돌리려고 페이퍼 컴퍼니 세운 거죠. 서방님,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고 중고 의료기기 새 걸로 둔갑시켜서 납품 단가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 빼돌리셨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박간호사라는 분한테 아주 으리으리한 오피스텔도 하나 매입했고요. 이 개자식아! 동서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들어 도련님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 서류 다 조작된 거야. 형수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짓말? 서방님 계좌에서 메디컬 인베스트로 꽂힌 송금 내역이랑 그 돈이 다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넘어간 수표 추적 내역까지 다 증거로 첨부해 놨어. 동서, 당장 내일 경찰서 가서 횡령이랑 사기죄로 저 인간 고소해. 안 그러면 동서 혼자 저 수십억 빚 다 떠안고 신용 불량자 돼서 감옥 갈 거니까. 이 미친놈아, 네가 인간이야? 내가 밤낮 없이 진료볼 때 너는 내 돈 빼돌려서 딴 년이랑 살림을 차려? 내 돈 다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동서는 서방님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고 서방님은 샴페인을 뒤집어 쓴 채 싹싹 빌기 바빴죠. 시모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결국 거품을 물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언니, 당장 119 좀 불러요. 아가씨 핸드폰 뒀다 국 끓여 먹어? 직접 불러.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남편이 저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돌진해 왔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놔? 내 동생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까발려? 넌 피도 눈물도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너지. 너 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훔쳐가서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 풀로 당겼지?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당신 동생 페이퍼 컴퍼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더라? 형제가 아주 쌍으로 미쳐서 마누라 돈 훔쳐다 딴 년 집 얻어주는데 보태 쓴 거야? 아니야. 난 진짜 동생이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수익금 반씩 나누기로 하고 빌려준 것뿐이야. 저 자식이 저 따위로 돈을 빼돌린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다고. 야, 이 새끼야. 내 돈 어쨌어?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남편이 서방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등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어요. 투자금? 그 돈은 이미 박간호사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서방님이 다 탕진해서 한 분도 안 남았을걸? 그리고 당신. 내 돈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부부간이라도 처벌받는 거 알지? 저는 제 핸드백에서 마지막으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발 밑에 던졌어요. 열어봐. 이혼 소장이야.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돈 좀 날렸다고 이혼을 하지? 내가 벌어서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월급으로 그 빚을 평생 갚아? 허세 찌들어서 맨날 내 카드나 긁고 다니던 주제에 뭘 갚아. 그리고 그거 알아? 당신 통장이랑 급여, 당신 몫으로 남은 쥐꼬리만한 재산 전부 이미 어제 날짜로 가압류 신청 다 끝났어. 당신 이제 나한테서 10원 한 장 못 가져가. 오늘 당장 몸만 빠져나가. 내 집에서 팬티 한 장도 못 챙겨갈 줄 알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소장을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꼴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죠. 그때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모가 신우이의 부축을 받으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어요. 천하의 몹쓸년,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 안 둘 거다.
어머님, 죽어서 저 찾지 마시고 살아서 변호사나 찾으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앞으로도 내일쯤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내용 증명? 그게 뭔데요? 언니가 왜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지난 5년 동안 두 사람이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면서 파출부 취급하고 폭언 퍼붓고 명절마다 혼자 집안일 다 떠맡긴 거, 그리고 내 돈 함부로 가져다 쓴 거, 싹 다 증거 모아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어요. 손해배상?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킨 거 가지고 돈을 물어내라고?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대한민국 법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냐? 호락호락한지 아닌지는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 따지시고요. 그동안 아가씨랑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통화 녹음 파일만 수백 개가 넘어요. 카톡 캡처도 다 해놨고요. 위자료 청구에 꽤 세게 불렀으니까 지금부터 폐지라도 좋아서 돈 모아두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최고급 한정식집의 복도를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묵은 체증이 식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시모와 시누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 사건의 첫 조정 기일이었죠. 조정실에 들어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켰어요.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널 거둬서 우리 아들이랑 살게 해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재판을 걸어? 어머님, 조정실에서는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걷어주다니요? 제 돈으로 집 사고 제 돈으로 생활비 내면서 나 편 먹여 살렸는데 누가 누굴 걷어요. 소장 다 읽어보셨죠? 지난 5년간 어머님이 저한테 폭언하시고 인격 모독하신 거, 명절마다 저 혼자 가사노동 던담하게 관여하신 거 다 위자료로 청구했어요. 조정위원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억울하다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짜냈어요. 위원님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며느리가 아주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요. 저 년이 몰래 우리 집안 재산 다 빼돌리고 내 아들 이혼시키려고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위원님,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 3번부터 15번까지 확인해 주시죠. 피고들이 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력비하와 직업비하를 일삼은 통화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명절과 제사 때 다른 가족들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저에게만 모든 가사노동을 강요하며 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모두 첨부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조정실 안에 시모와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너는 고졸이니까 몸 쓰는 일이나 해라. 우리 딸은 귀한 손이니까 네가 다 치워라. 주제 파악 좀 하고 돈이나 똑바로 벌어와라. 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시모와 시누이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그건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한 말이었어요. 언니가 평생 워낙 드세니까 기죽이려고 한 소리지 진짜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아가씨, 아기가 없는데 남의 직장 찾아와서 내 직원들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다 CCTV 증거로 제출했어요. 아가씨가 4명이 신용카드 함부로 긁고 다닌 내역, 내가 변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낸 문자 내역 다 저기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위원들은 제 완벽한 증거자료와 논리정연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남편의 재산 분할에 대한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죠. 위원님, 제가 아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건
다 우리 부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동생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저도 동생한테 속은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대출금은 부부 공동채무로 봐야 합니다. 투자?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자금도 아니었고 제 인감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동생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한 게 무슨 부부 공동채무야. 그 돈으로 서방님이 내연녀 오피스텔 얻어준 증거까지 다 냈는데 당신은 일상 가사 대리권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회행위를 한 거야. 이혼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고 내 재산에서는 단 1원도 분할해 줄 수 없어. 조정은 결렬되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재판 과정은 제가 예상한 대로 완벽하게 제 페이스로 흘러갔죠. 남편이 훔쳐간 제 인감으로 받은 대출은 무효소송을 통해 은행과 남편 사이의 채무로 정리해버렸어요. 남편은 꼼짝없이 수억 원의 대출금을 혼자 떠안게 되었죠. 게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시모와 시누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날이었어요. 판사님은 고부 갈등이라는 핑계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행동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학력과 직업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부당하게 가사노동을 전담시켰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2천만 원?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물어내. 내 아파트 판돈은 그 사기꾼 놈이 다 들고 날랐는데. 판사님, 저 진짜 빈털터리입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님이 빈털터리인 건 제 알 바 아니죠. 아가씨 오피스텔 전세금 있잖아요. 그거 빼서 어머님 몫까지 같이 물어주세요. 기한 내에 입금 안 되면 아가씨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에 바로 압류 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언니, 제 전세금을 빼면 저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언니 돈도 많으면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카드빚도 산더미란 말이에요. 아가씨,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치사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고. 아가씨가 나 무시하고 부려먹은 대가 치르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전세금 빼서 갚고 길거리에 텐트를 치든 월세방을 구하든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일이야.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들을 뿌리치고 법원을 나섰어요. 그들의 파멸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동서는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엄청난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병원 개원은커녕 기존에 일하던 병원에서도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쫓겨나듯 그만둬야 했죠. 서방님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내연녀와 돈을 다 탕진해버린 서방님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 서방님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황도 처참했어요. 저에게서 쫓겨난 후 회사에서도 급여 가압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빚더미에 앉은 그는 결국 보증금 없는 낡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강남에 깃발을 꽂는다며 벤츠를 사주겠다던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찌질한 모습만 남았죠. 물론 저는 그의 번호를 진작에 차단해버렸지만요. 시누이는 제게 위자료를 물어주기 위해 결국 피줄 같은 전세금을 빼야 했어요.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번듯한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벅찼죠. 모든 재산을 날린 시모와 전세금을 날린 시누이,
그리고 직장마저 잃은 전 남편. 이 세 사람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습기 찬 반지하 월세방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확히 1년 후.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제 사업에만 매진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뜯기던 생활비와 카드값이 고스란히 제 자산으로 쌓였고, 이혼 과정에서 확실하게 지켜낸 제 재산과 친정엄마 유산을 바탕으로 법인의 규모를 2배 이상 키웠죠. 제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는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유명 상업공간의 디자인을 도맡아 하는 최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강남의 탁 트인 대형 사무실에서 제 비서가 타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던 날이었어요. 사무장님이 서류 결제를 받으러 제 방에 들어오며 슬쩍 말을 꺼냈죠. 대표님, 어제 현장 조사 나가다가 우연히 예전 남편분과 시어머님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요? 뭐하고 살던가요? 변두리 재래시장 쪽이요. 2분이서 리어카 끌고 박스 줍고 계시던데요. 어머님은 허리가 다 굽으셨고 남편분은 얼굴이 상해서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듣자하니 시누이분은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 도주하고 세 식구가 반지하에서 매일 서로 네 탓이라며 물건 던지고 싸워서 경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동한다고 하더군요. 사필 귀정이네요. 자기들이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은 대가를 평생 스스로들 갉아먹으며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사무장님, 그 사람들 소식은 이제 더 안 전해주셔도 돼요. 제 인생에서 이미 완벽하게 삭제된 버그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건축 잡지사에서 대표님 단독 인터뷰 나오기로 한 거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표지 모델로 나가시는 건데 의상 준비해드릴까요? 네, 제일 시크하고 전문적인 느낌 나는 정장으로 준비해주세요. 고졸 노가다꾼이 어떻게 업계 탑을 찍었는지 아주 똑부러지게 인터뷰해 줄 테니까. 사무장님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간 뒤 저는 제 자리 표찰이 반짝이는 넓은 책상 위로 도면을 펼쳤어요. 이제 제 삶에 억지스러운 인내나 부당한 희생은 없어요. 남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죠. 그저 묵묵히 내 실력으로 성과를 내고 내 땀방울이 섞인 돈으로 온전한 내 세상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뿐입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일상. 오직 제 힘으로 쟁취해낸 이 완벽한 결말 속에서 저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웃어 보였어요. 이 시원하고도 통쾌한 인생의 새로운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